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김지희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퍼셉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퍼셉트론에 관련돼서 먼저 기본적인 개념과 학습 알고리즘, 러닝 알고리즘, 그리고 XOR 문제, 마지막으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퍼셉트론이 뭔지 먼저 보죠. 퍼셉트론은 생물학적 뉴런, 우리 몸에 있는 뉴런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기본적인 컨셉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인 뉴런이 보이는데 이 그림에서 보듯이 여기에 다양한 인풋, 여러 군데서 인풋이 들어오는 것을 종합해서 그 다음 단계의 뉴런에 전달하는 것이 보이죠? 그런 비슷한 개념을 어떻게 기계적으로 모델링한 개념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아티피셜,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뉴런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역할은 주로 리니어, 선형적인 함수의 분류 형태로 지금 보여지는데, 왼쪽에 인풋이 x1부터 xd까지 d차원의 인풋이 있다면은 각각의 인풋을 모아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자, 인풋을 어떻게 수렴할 건지,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어떤 아웃풋을 낼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각각 인풋에 동등한 역할을 주는 게 아니라 웨이트이 있어서 W1, W2, WD까지 웨이트를 가지고 어느 인풋이 얼마만큼의 가중치가 있는지, 얼마만큼 그 중요한지를 봐서 그 값들을 모으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W를 나타내는, W1부터 WD를 나타내는 W 사실 벡터가 있고, X1부터 XD까지 나타나는 X 벡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통 바이어스라고 말하는 편중값이 하나 더 들어가서 이 결과를 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시그마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 그 결과를 모아서 다음 단계로 전달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여기는 시그모이드 함수, 여러분들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런 컨셉을 배웠을 때 아시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 이 값들이 모은 값들이 클 때와 작을 때의 판단에서 우리 뉴런에서 판단을 통해서 다음으로 전달할지 말지를 결정하듯이 바이너리 디시전이죠. 전달할까 말까. 여기 시그모이드 함수도 마찬가지로 전달을 할까. 보통 시그모이드 함수가 이런 형태죠. 이 형태를 봐서 전달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로젠블랏의 이 퍼셉트론은 말씀드렸듯이 바이너리예요. 뭐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성이냐 반대이냐, 이런 바이너리의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 값은 아까 x 벡터, 그 다음에 w 벡터, 가중치와 x 값의 곱, 그것들의 합, 그 다음에 바이어스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0부터 m까지 wi, xi. 이런 경우에는 w0는 사실은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은 모습으로 이것들이 모인 다음에, 여기 지금 z가 모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그 다음으로 전달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데 액티베이션이란 말을 써요. 액티베이션, 액티브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퍼셉트론에는 이 액티베이션과 관련한 리니어 스레숄드 유닛이라는 단어가 또
소개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액티베이트를 할 거냐 말 거냐의 판단을 어떤 함수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W를 기준으로 X가 인풋으로 있을 때 이 함수를 통해서 계산하는데 그거를 또 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스텝 함수, 우리가 보통 계단 같은 함수라고 합니다. 스텝 함수 또는 노테이션, 그러니까 표현 방법으로 이렇게 스텝 함수를 phi z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중간 단계에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weighted sum, weight가 있는 x 값들에 합의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phi, 다시 말해서 스텝 함수, 스텝 펑션은 두 개의 대표적인 이 퍼셉트론의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액티베이션 함수들이 지금은 사용되고 있지만 여기의 경우에 헤비사이드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0 이상일 때는 1, 나머지는 0. 그 다음에 또는 사인 함수, 그 주어진 숫자의 사인, 이게 양수냐 음수냐 그 사인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스텝 함수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보신 이 모델들이 선형의 분류, 뭐뭐이냐 아니냐의 분류를 할 수 있는 모델 표현이 되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여기에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 빨간색은 주로 여러분들이 짐작해서 보시겠지만 개들의 또는 강아지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고양이, 제가 추측하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1번, 2번, 3번, 4번 계속 데이터가 하나씩 또는 뭐 한꺼번에 몇 개씩 추가가 될 때 그 데이터들을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선형 모델. 우리가 이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은 결국은 우리가 모델을 배운다고 했죠. 모델 또는 그 데이터의 표현을 배우는데 이 데이터들이 다 잘 설명될 수 있는 모델로 만드는 것. 이게 선형 모델을 수정을 하면서 지금 이 기울기가 수정이 되면서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오차를 틀리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쓰는 방법들이 예를 들자면 최소 제곱법, 뭐 예측하는 거와 그러니까 이 선형이 예측하는 거하고 실제의 참가의 거리를 가능한 한 적게 해주는 그런 방법을 찾게 되고, 그걸 따라서 퍼셉트론의 학습 방법은 지금 하다가 보면은 뭐 파란색이 약간 넘어오는 또는 빨간색이 또 반대로 넘어오는 이런 오분류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이렇게 이 모델을 변경시켜가는 것이 퍼셉트론의 학습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의 학습, 러닝 알고리즘을 좀 볼 건데요. 자, 퍼셉트론은 사실 굉장히 심플한 모델입니다. 리니어, 선형, 바이너리는 이것이냐 아니냐의 분류이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가 D라는 데이터셋이 들어왔을 때 1부터 N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각각에 대해서 지금 현재 데이터가 두 개의 클래스, 여기서는 C1 파란색 쪽, 그 다음에 파란색이 아닌 C2, 아까 개와 고양이처럼 서로 다른 클래스로 분류가 제대로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원래가 실제 고양이인데 고양이로 되는지, 원래가 실제 개인데 개가 되는 건지,
그리고 그 디시전 바운더리는 아까 그림처럼 봤지 선형함수 W1, X1, W2, X1 이게 아까 가중치라고 했죠. 가중치. 그 다음에 바이어스를 더해서 선형함수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사실 그 인풋 변수들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그림에는 X1, X2 이 두 개의 축으로 2차원 형태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 요게 W3, W4 형태로 더 많은 변수들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조금 더 그 학습 알고리즘을 본다면은 어떻게 하나 여러분들이 좀 상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맨 처음에는 어떤 임의의 W가 아까 벡터입니다. W가 하나의 값이 아니라 W1부터 Wn까지의 W로 시작을 해서 틀린 결과가 있을 때마다 W를 수정해 나가면 되겠죠. 이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데이터들이 뭐 아까 개 고양이 있었는데 개 그림이 하나 더 들어왔다. 뭐 고양이 그림이 하나 더 들어왔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맞게 분류가 됐다면은 어떤 값일까요?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그 수식인데 만약에 이게 개의 분류이고 실제로도 개라면은 두 개가 맞는 거죠. 기대하는 것과 실제 값이 맞는 경우에는 W하고 X를 곱한 둘 다 벡터입니다. 벡터를 곱한 것이 0보다 큽니다. 또 다른 경우에 이게 그 고양이였고 실제로 그 분류가 고양이라면은 -1 이라면은 두 개를 곱한 벡터의 값이 0보다 작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작다는 거는 이 그림상에서 이렇게 모델이 있다면은 자, 이쪽이 크다, 이쪽이 0보다 작다 이런 기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고양이로 제대로 분류된 거고 이거는 개로 제대로 분류된 거죠. 그래서 둘 다 사실 요 값과 요 값을 곱하고 요 값과 요 값을 곱하면 0보다 크죠. 자, 0보다 크다는 거는 맞다는 건데 자,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자, 에러를 계산해. 코스트 또는 또 우리가 에러라고도 부르죠. 틀린 것을 계산할 때는 그거의 반대를 준 거죠. 맞는 것이 큰 거면은 에러는 그거의 반대, 적어야 되는 거라서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래서 에러 함수의 형태는 이 전체 곱한 것의 음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우리가 미적분 여러분이 그 선형함수, 미적분 이런 것들을 배운 이제 지식들이 여기 도입이 되는데요. 그 에러를 뭐로 미분하냐? 뭐로 미분합니까? 우리는 W로 미분하죠. 우리가 W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에러를 최소화할 때 그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 W로 미분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배우신 그 편미분의 공식에 따라서 W를 미분하게 되면 요것만 남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에 요것만 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웨이트를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는데 원래의 값에서 새로운 값을 계산할 때 요 방금 계산한 그 미분치에다가 러닝 레이트를 곱한 것을 빼죠. 그래서 방금 여기 계산한 이 기준으로 xi, ti, 러닝 레이트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돼서 이 식이 나오게 돼요. 자, 이게 사인 함수일 경우, y가 사인 함수일 경우였습니다. 헤비사이드도 비슷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걸 디테일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이런 형태로 아까 방금 봤던 비슷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게 뭐 간단하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학습, 그 다음에 가중치 변화에 대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구하는, 이렇게 학습으로 통해서 우리가 만든 모델, 여기에 그 and 함수, or 함수, not을 나타내는 모델들이에요. 자, 모델이 이거 다 각각의 모델. 모델은 뭡니까? 가중치다. 현재까지 모델은 가중치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W1 1이고 W2도 1, 여기도 1, 1, 여기는 마이너스 1. 두 개의 인풋, 여기 두 개의 인풋, 하나의 인풋으로 우리가 and 함수, or 함수, not 함수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and와 or하고 not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 로직 오퍼레이션들이죠. 그래서 and는 두 개의 값이 1일 때만 1이 나와야 되고 or는 어때요? 두 개의 값이 0일 때만 0이고 나머지는 다 1이죠. not의 경우는 그 값들이 반대로 스위치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여기서 한두 가지 예만 볼까요? 그래서 and의 경우에 우리가 여기에 가중치가 1, 여기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0과 1을 넣었을 때 어떻게 돼요? 1밖에 안 돼서 이 스레숄드 값을 넘지 못하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의 1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0이 됩니다. 이게 그 예가 되죠. 자, or의 경우에는 영영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0이 들어가고 0이 들어갔을 때 둘 다 0이니까 합해서 0이죠. 그게 0.5를 넘지 못하게 되니 아웃풋이 1이 못 되고 0이 되죠. 자, 요 경우입니다. not은 여러분들이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에 1 값을 넣어보고 0 값을 넣어봤을 때 이 스레숄드를 통과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통과를 하는 경우, 이 마이너스 0.0을 통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마이너스 0.5보다 커야 되죠. 0인 경우는 여기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0.5보다 크니 아웃풋이 1이 될 수가 있죠. 이런 형태로 아주 간단한 로지컬 캘큘레이션이 학습이 될 수 있고 퍼셉트론을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선형 함수로 표현하게 되면은 자, and 함수의 경우 자, 어때요? 이것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 이 선형으로 가름이 되죠. 자, or의 경우는 어때요? 이 세 가지가 다 통과가 되는 경우. not은 또 마찬가지로 그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선형 함수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유명한 XOR 문제가 있지요. 자, 그게 무슨 문제인지 지난 시간에 들었는데 이게 실제 어떤 문제인지 보시죠. 자, XOR 함수는 여러분들이 또 로직 함수를 배우셨을 때 아시던 그런 함수인데 XOR는 어떤 함수입니까? 자, 같은 값일 때는 아웃풋이 0이고 서로 다른 값일 때 0이나 1, 0, 1, 1, 0일 때만 1을 나오게 하는 함수죠. 그래서 풀었으면은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풀었으면 x1 and not x2나 또는 not x1 and x2 이런 형태로 또 풀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열심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선형 함수로 하나의 선형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선형으로 표현이 안 됩니다. 적어도 두 개의 선형. 여기에는 뭐 어떻습니까? 여기 0과 1, 1과 0. 이 두 점은 해당이 되지만 이것들은 해당이 안 되죠. 이 안에 들어가는 부분만 되는데 그것은 하나의 선형으로 자, 이쪽이다 저쪽이다
나눌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죠. 자, 그래서 하나의 퍼셉트론은 이 형태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퍼셉트론은 그러니까 싱글 퍼셉트론이에요. 하나의 퍼셉트론만 가지고는 XOR 함수를 표현할 수거나 학습할 수가 없어요. 네트워크가 하나의 히든 뉴런,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이 되면은 이제 이게 싱글이 아니라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됩니다. 여기 지금 가운데 있는 그림이 멀티레이어, 하나 이상의 레이어로 만들어지는 퍼셉트론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 이상이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아까 그 그림을 보면서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볼 거야, 이렇게 저렇게 해볼 거야 생각을 하셨다면은 그 중에 그 그림은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우리 X1, X2가 들어왔을 때 여기는 이거는 바이어스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결합해서 한쪽은 아까 그 선형에서 한쪽을 나타내고 또 다른 쪽은 이쪽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 가지의 결합. 한쪽은 이 선 중에 하나, 다른 쪽은 다른 쪽을 나타내는 이 중간에는 여기에 스텝 펑션이 있고요. 트레셔홀드 함수가 있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해야지만 사실은 이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맨 처음에 퍼셉트론을 만든 로젠블럿은 그냥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함수를 나타낼 수 있을 걸로 기대했지만 실제로 해보면서 멀티레이어가 아니라 싱글로는 힘들다는 것을 사실 맨스키하고 페퍼트가 1969년에 발표를 한 논문에서 여러 가지 그 논의를 했죠. 그리고 안 된다는 것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실망을 하고 또 멀티레이어 네트워크는 그 당시에 멀티레이어 하나 이상의 레이어로 만드는 것은 학습하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느낄 수 있지만 어떻게 학습을 잘 할 수 있을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래서 그 학습 방법은 언제부터 알려졌냐면 1986년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이 등장하면서야 이렇게 이런 멀티레이어 네트워크를 학습하겠구나 하는 그 방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 되는 얘기들을 들은 거예요. 자, 멀티레이어는 말 그대로 여러 개의 레이어입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딥이라는 거는 레이어가 많아야 되겠지만 아무튼 딥, 피드 포워드, 앞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포워드 네트워크,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이런 네트워크들을 가정하는 거는 fully connected. 레이어 간에 서로 다 연결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N개가 있고 여기에 뭐 M개가 있다면은 모든 이전 레이어에 있는 노드들은 그 다음 레이어의 모든 노드들과 연결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게 fully connected라는 얘기고 feed forward는 앞으로만 간다. 전진이고 피드백이 없는,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는 것이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 뒤에 배울 네트워크 종류로서 리커런트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사실은 룹이 들어가요. 다시 나온 결과가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구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은 어때요? 피드 포워드, 앞으로만 전진하죠. 그리고 그 안에는 리니어하지 않은 non-linear한 액티베이션 함수. 자, 리니어 함수는 선형 함수죠. 선형 함수가 아닌 액티베이션 함수들이 중간에 여기에 있습니다. 자, 액티베이션 함수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이 아는 non-linear 함수들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non-linear 함수들이
여기에 사용될 수가 있어요. 넌리니어 함수 얘들이 뭐 시그모이드 함수도 있고 x 제곱 이런 함수들이 다 뭐 이런 것들도 다 로그 함수 다 넌리니어죠. 그 중에서 우리가 뭘 써야 될까? 사실은 모든 게 다 효과적이지는 않고 사실 효과적인 그 넌리니어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쓰게 되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86년 루메라트라는 사람이 자, 이걸 어떻게 멀티레이어를 잘 학습을 시키지 하는 그런 알고리즘,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을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도 리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여러 개의 레이어를 통해서 중간은 다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죠. 노출이 안 됐으니까 중간 레이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DB 붙으면 사실은 뭐 한두 개의 레이어는 아니란 얘기예요. DB라는 얘기는 레이어 수가 몇백 개, 뭐 1000단위도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적어도 한두 개의 레이어는 아닌 그럼 멀티플 레이어로 되고 각 레이어에 뭐가 있습니까? 가중치들이 쭉 있죠. 그 노드들을 연결할 때 있는 가중치. 이 가중치들이 합해서 여기에 지금 W1 하나의 레이어마다 이 가중치들이 있고 각각의 또 액티베이션 함수들이 있어요. 이 non-linear activation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첫 번째 그 다음에 첫 번째 결과를 두 번째 적용시키고 두 번째 결과를 세 번째 적용시키고 계속해서 적용시킵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레이어의 결과 가중치와 곱한 x 인풋의 non-linear activation을 하고 그 결과를 이건 이제 x2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레이어 x를 가지고 w를 곱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non-linear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nested 계속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L까지의 계속해서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Y가 생성될 때까지 점차적으로 W 값들이 곱해지고 액티베이션 함수가 작동이 되고 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보시듯이 굉장히 컴플렉스, 복잡한 non-linear 폼이 됩니다. 복잡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이 상상하는 어떤 함수, 내가 나는 이미지를 모델하고 싶어, 나는 자연어 처리를 하고 싶어, 이런 임의의 함수, 임의의 내가 원하는 임의의 함수를 이런 구조를 통해서 유니버설하게 어떤 함수를 주더라도 이 형태로 근접할 수 있다. 그래서 Universal Function Approximate라는 말을 씁니다. 굉장히 강력한 말이죠. 파워풀한 함수의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Non-linear Activation 함수의 예로서 여기 3개 정도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더 많아요. 사용되는 것들이. 그리고 또 개발된 함수들도 그 사이에 많았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제 사용되는 이에서도 사용되는 게 시그모이드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는 여러분들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배우신 그런 함수죠. 그 함수꼴은 이렇게 되어 있고 1 나누기 1 플러스 2의 g 마이너스 g 승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이 함수 자체도 함수 뭐 물론 이 함수도 알아야 되지만 이 미분식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미분식은 어떻게 보면 집에서 한번 이거를 한번 미분을 해보세요. 미분식 한번 엑서사이즈로 미분에 대한 엑서사이즈 한번 해보시면 좋은 어떻게 보면은 그 훈련이라고 할까요? 본인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유연한 미분값, 미분이 유연하지만 이 문제가 또 있긴 합니다. 이 그레디언트 우리가 미분에서 나오는 그레디언트 값이 매우 작은 값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슈가 있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다시 또 보기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하이퍼볼릭 함수, 하이퍼볼릭 탄젠트, 탄 H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탄 H. 이 함수는 이런 꼴로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미분 이런 형태입니다. 이것도
시그모이드와 비슷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볼 거고, rectified linear unit 이것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보는 함수인데, 자 0보다 작을 때는 0, 나머지는 그 원래 값을 갖게 되는 요 함수 꼴이죠. 그거에 대한 미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0보다 클 때는 1, 나머지는 0. 근데 이거가 연산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라는 것도 액티베이션 함수로 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또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함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함수입니다. 출력층의 액티베이션을 어떻게 결정하는데 많이 되고, 다중 분류, 그러니까 이진 분류가 아니라 이거냐 아니다, A냐 B냐 이런 두 가지만 아니라 여러 개의 분류, 뭐 1부터 10까지 분류를 한다고 했을 때 다중 분류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함수예요. 소프트맥스의 함수의 어떤 형태인지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소프트맥스 함수는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사실 이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는 두 개를 이진 분류에 대한 함수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확장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소프트맥스 함수예요. 그 꼴은, 그 형태는 2의 예를 들어서 10개의 분류라고 하면 1부터 10개까지의 이 익스포넌트 승으로 각각에 대한 지금 현재 값을 기준으로 합치고, 그 위에 그 중에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5번째에 대한 거를 고려할 때 그 값을 2의 승으로 해서 분자로 해줍니다. 이 꼴은 어때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늘 0과 1 사이에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확률을 나타낼 수 있는 0과 1 사이에 있는 함수는 확률을 나타낼 수 있는 함수죠. 그래서 다중 분류에서 각 분류할 수 있는 클래스마다의 확률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이제 레이어의 형태가 인풋 레이어가 있고, 중간에 히든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소프트맥스 아웃풋 레이어를 통해서 마지막 분류를 결정하는 그런 형태가 많아져요.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예를 보면서 리뷰를 할 겁니다. 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형태, 백프로포게이션은 멀티레이어가 이렇게 지금 레이어가 지금 2개밖에 이 그림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러 레이어로 해서 피드 포워드로 한 다음에, 자 그다음에 로스를 계산을 하고, 내가 지금 기대하는 거랑 다른 에러 이 수치를 가지고 얼마만큼 이 W들을 바꿀 것인지 결정해서 결정하는 결정 결과에 따라서 웨이트를 변경시켜서 다시 그 웨이트를 적용시켜서 인풋을 가지고 프리딕션을 계산하는 이 룹이 계속 돌아가는 형태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학습과 수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동 원리로서 최적의 가중치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 W가 제일 좋은 거, 우리가 원하는 그 타겟하고 제일 맞게 하게 맞출 수 있는 W를 구하는 게 목표인데, 그거를 기준으로 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어떻게 우리가 틀린 것을 어떻게 계산할까? 그거를 목적 함수, 에러 함수, 비용 함수, 오브젝티브 함수 다 같은 말인데 여러 가지 다 다르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스 함수라고 됐을 때 그 두 개가 실제하고 우리가 예측한 거에 다른 만큼 크기, 얼마나 다른지 그것으로 신경망의 현재 신경망 W 가중치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측정하죠. 그래서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최적화를 시키는데, 오차를 줄이는 작업 어떻게 줄일 것이냐, 백프로포게이션으로 우리가 에러를 계산한 다음에 그 오차를 줄이는지,
손실을 에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조금씩 조정해 가는 것을 우리가 옵티마이저라고 한다. 이 단어 얘기입니다. 옵티마이저라고 한다.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전에 한번 보셨는데 점차적으로 그레디언트, 자, 웨이트를 얼마나 줄일 거냐, 어떤 방향으로 줄일 거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해서 조금씩 이 코스트, 에러를 줄여간다. 그리고 그것을 계산할 때는 이 편미분, 이 에러를 W로 편미분해서 조금씩 줄여간다. 그 말씀도 들어서 다시 한번 복습 겸 봅니다. 자, 트레이닝 할 때 세 가지 기본 개념이 있는데 배치,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이용해서 그레디언트, 얼마나 W를 바꿔야 되지 하는 거. 한 스텝에 한 샘플, 한 데이터 한 개만 가지고 계산할 때. 그 다음 세 번째는 데이터 한 개가 너무 적으니까 한 20개씩 볼까? 하고 이 미니 배치라는 평균 무슨 세트를 가지고 그 평균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방법. 이 모습이 좀 다르죠. 예. 근데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최적을 배우면서 다시 한번 볼 건데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오차를, 에러를, 코스트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뉴럴 네트워크는 그레디언트를 사용한다. 자, 리니어 모델과 뉴럴 네트워크는 우리가 중간에 비선형 함수, 비선형 액티베이션도 들어가고 비선형 함수를 non-convex 로스를 쓴다. 이게 뭐냐면은 사실 이렇게 그 컨벡스는 어때요? 볼록한 컨벡스 모양이 아니라 사실 이 지형이 되게 굴곡이 많은 non-convex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각 레이어에서 이 비선형 함수를 가지기 때문에 복잡한 함수를 표현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그레디언트 방법을 통해서 점점 최적값, 최소값으로 가는데 어디 중간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글로벌한데 옵티멀로 간다는 보장은 없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걸 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나와 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계산 방법은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전반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어때요? 자, 학습을 이제 우리가 지금 퍼셉트론 배웠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배웠고 그 학습에 대한 어떤 방향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코스트 함수를 어떻게 할 거냐? 액티베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다 이게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과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선택을 함으로 해서 방법은 거의 비슷한데 이런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만드는 모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이때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